안녕하십니까. 안태희 국장입니다. 연말 맞아서 월간 송재봉 시작하겠습니다. 모처럼 오셨습니다. 송재봉 국회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원래 저희가 월간 송재봉을 12월 초에 매월 그렇죠. 초에 해야 되는데 네. 이 내란 사태 때문에 이제서야 모셨습니다. 그렇죠. 그때 약속을 했다가 미뤄지고 했다가 미뤄지고 해서 계속 미뤄져서 하다 해는 안 넘겨서 송년 특집이 됐네. 맞습니다. 아이고 지금 뭐 불안하지만 어쨌든 좀 그래도 웃음을 찾을 수 있는 상황인데 네. 12.3 내란 사태로 놀란 국민들께 좀 위로 말씀 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대한민국에서 아마 비상계엄 또는 군이 총칼을 들고 국회에 난입한다 이런 것을 아마 상상한 분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어떤 학생이 막 연설하는 걸 들으면서 참 공감이 갔었는데 교과서 안에 들어있던 계엄이 교과서 밖으로 튀어나와서 정말 너무나 충격이다. 네, 맞아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우리 국민들 머릿속에는 더 이상 군이 정치에 개입한다는 건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인데 이게 현실이 돼버린 거예요. 정말 뭐 지금 우리 선진국이고 특히 민주주의에서 모범 국가라고 했던 대한민국에서 제3세계나 아프리카에서나 일어날 법한 이러한 친위 쿠데타가 일어났다는 건 너무나 충격적이고요. 그리고 이 결과가 도저히 좀 용납이 안 되는 일이죠. 많은 지금 국민들 만나면 아직도 잠을 잘 못 잔다고. 그렇죠. 그래서 좀 두 발 뻗고 잠 좀 자게 이 내란 세력 빨리 좀 제대로 단죄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많이 듣는데 꼭 그렇게 빨리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그날 밤 얘기를 안 할 수 없는데 대부분 국민들은 TV 보다가 갑자기 가짜 뉴스야, 진짜 뉴스야, 뭐 이러고 있을 텐데 그때 상황, 그때 국회에 들어가셨잖아요.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시면요. 저도 그날 밤 뭐 평소와 똑같이 어쩌면 좀 더 일찍 그 동료 의원들하고 그 국회 안에 의정관이라고 하는 그 8층인가 7층에 레스토랑이 하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주 분위기가 좋고 한강 뷰도 좋고 그래서 모처럼 정말 여유롭게 식사를 하고 집에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찍고 이제 좀 일찍 자야 되겠다. 그랬는데 이 휴대폰이 막 그냥 계속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도대체 이 시간에 뭐지? 이러고 열어봤더니 비상계엄이라는 단어가 딱 뜨는 겁니다. 뭐 다른 사람과 똑같이 처음에는 이거 누가 장난하는 거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반복적으로 막 떠서 우리 의원 단톡방을 열어봤더니 이미 비상계엄이 선포됐다. 그래서 뭐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누구나 생각했듯이 빨리 국회로 가야 되겠다. 그리고 또 국회로 모이자 이런 의견들이 막 올라오고 있어서 급히 옷을 입고 나가려고 생각해 보니까 혼자 가다가는 쥐도새도 모르게 잡혀가면 어디로 끌려갈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급히 수행비서한테 연락을 했는데 다행히 국회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빨리 차를 가지고 제가 그 국회 근처에 숙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라고 해서 급히 왔죠. 그래서 내려가서 차를 타고 저희는 이제 주로 국회 소통관 쪽으로 들어가는 이제 문이 있어요. 갔더니 이미 경찰이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들어가려고 했더니 절대 아무도 출입 못 한다. 그게 밀천에니까 그때가? 그것이 밤 11시. 일찍 가셨네, 진짜? 정말 일찍 갔죠. 그래서 너무 난감한 거예요. 이게 그 출입구가 막혀 있으니까. 그래서 다시 차를 타고 그럼 어디로 갈까 이렇게 이동하는데 보니까 담장이 있는데 경찰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차 세워라. 문 열고 막 뛰어가서 담을 그냥 터넘었죠. 그러고 이제 대단하시네. 본관까지 그만 막 싹 달려갔는데 갔더니 다행히 본관문은 열려 있고 개헌군은 당시에는 오지 않았고 그리고 뭐 동료 의원들 한 7, 8명 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굉장히 일찍 본회의장에 도착까지 그렇죠. 가네요. 그럼 그 다음에 이강일 의원
또 이현희 의원, 예. 임호소 의원 예. 도착하신 건가요? 그렇죠. 예. 이 광 의원은 청주에서 출발했는데 운전 수행 비서도 술을 먹어가지고 다른 사람이 운전했다는 후문이 있던데 하여튼 그분도 예. 예. 뒤늦게라도 국회를 달려갔고 네. 그때 뭐 무슨 생각으로 달려갔습니까 국회에? 잡혀가도 국회에 가서 잡혀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었죠. 왜냐하면 우리가 머릿속에 알고 있는 상상 속에 있는 계엄은 당연히 군인들이 와서 그 체포하고 끌어가고 끌려가고 뭐 그런 것이 당연히 연상이 됐기 때문에 그래도 국회에 가서 표결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 이미 계엄 논의가 막 있어서 국회의 표결을 통해서 계엄을 해제할 수 있다는 거 모든 의원들이 알고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빨리 달려가는 것이 얘는 다른 생각이 안 들었고 그러면서도 이 표결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거고 그리고 표결을 한다 그래도 계엄군은 들어와서 결국은 우리를 다 체포해 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 안에서 이제 앉아 있었죠. 예. 아 체포될 각오를 하셨던 거네요. 그렇죠. 그래도 국회에서 죽더라도 예. 국회에서 그렇죠. 그래야 또 맞서겠다고 생각하셨군요. 예. 뭐 당연히 그렇잖아요. 우리가 과거에 경험했던 계엄은 당연히 이미 탱크가 와 있고 네. 공수부대나 특전사들이 와서 점령하고 뭐 총칼로 무장하고 있고 그리고 그 계엄령이라는 것 자체가 그 뭐 영장 없이 군인들이 와서 민간인을 체포해가지고 그리고 그 사법적 판단도 군사법원이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정말 너무나 심각하고 뭐 한편으로 분노하고 한편은 불안하고 두렵고 뭐 이런 게 교차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네. 그래서 의원님뿐만 아니라 그때 국회에 모인 모든 의원님들 네. 또 국회로 오던 분들의 그런 비장함, 살벌함, 이게 좀 뭐 간접적으로 일어나는. 그리고 그 안에 있을 때도 네, 이제 네. 그 우리는 의원들은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나오지 마라. 그리고 본회의장 안에서 다른 의원들 빨리 오라고 연락하고 막 네, 이러고 네. 있었는데 막 이제 그 들려오잖아요. 이제 헬기가 내려오고 있다. 공수부대가. 네, 네, 네. 그리고 진입 중이다. 그리고 좀 있다 보니까 막 유리창이 깨지는 거예요. 예, 이게 예, 화면에 예. 보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본청에 유리창이 깨지고 그 특전사 의원들이 막 들어오는 모습을 보니까 이거 표결도 못하고 끌려가나 보다. 그런 두려움을 갖게 됐었죠. 그 당시에는. 그러셨군요. 그때 이제 중계된 화면을 보니까 의원님은 그래도 차분하게 다들 앉아 계시던데 네. 속은 엄청나게 탔군요. 계속 뒤돌아보고 있어요. 언제 올까봐 언제 저 들어오나. 문이 깨지고 이야. 들이닥칠까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됐죠. 대단하십니다. 네. 저희 기사 썼습니다만은 나라를 구해줬습니다 그날. 자, 그 이후로 지금 뭐 거의 한 달이 지나가고 있어요. 네. 근데 뭐 대통령은 아직도 그 관저인가 거기 있고 네. 뭐 수사에도 안 나오고 뭐 이런 네. 상태고 헌재 탄핵 심판도 이제 한 번 시작을 네. 했거든요. 네. 그 윤석열 대통령의 이 발뺌 전략 이거 왜 이러는 거예요? 정말 자기는 탄핵 안 될 거라 생각하는 건가요? 탄핵은 됐죠. 근데 이제 네. 탄핵은 파면. 됐는데 아마 파면을 막고 싶은 거겠죠. 그 스스로 그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해제된 이후에 네. 본인이 나서서 정치적 법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지금 하는 행태를 보면 뭐 정치적으로는 그 극우 세력들을 네. 선동해서 끝까지 싸우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고 법적으로는 그야말로 지금 압수수색도 거부하고 네. 또 탄핵 심판 관련된 서류 접수 거부하고 예 그리고 뭐 그 경찰의 여러 가지 뭐 그 출석 요구 거부하고 아마 대통령이잖아요 그래도 네, 네. 그래도 대통령의 신분에 있는 분이 헌법 질서를 수호하겠다고 선언하고 그랬던 사람 아닌가요? 그런 분이 법 절차의 진행을 전혀 다 거부하고 버티기로 이렇게 나서고 있고 그리고 특히나 헌법재판소의 이 판결 자체가 자기에게 유리하게 지금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재판 지연 전략을 아주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펼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 국민들 보기엔 너무 정말 이게 낯뜨겁고 정말 치졸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저런 사람을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고 네. 우리가 뽑아놓고 있었던가. 국민들이 볼 때도 정말 슬프고 자괴감이 들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예, 그러면서도 그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이 내란이 과연 종결됐다고 볼 수 있겠느냐. 내란 상태가. 여러 가지 지금 그 군 내에 심어놓은 내란의 잔존 세력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벌일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네. 이 두려움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우리 국민들이 이런 정치적 불안정 상태를 좀 빨리 종결하고 대한민국이 좀 민주헌정 질서를 제대로 회복해서 가야 경제적으로든 뭐 외교적으로든 뭐 역할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런 것 자체가 안 되고 있으니까 정말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는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너무나 지금 답답하고 화가 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지금 수사하는 내용이 속속 밝혀지고 있는데, 네. 뭐 보니까 뭐 체포, 뭐 선관위 직원들은 뭐 이렇게 꽁꽁 묶어서 잡아가고 가려고 했고, 머리에다 뭘 두건을 씌워가지고 끌고 간다는 거 아니에요? 아주 뭐 점점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계속 밝혀지고 있고, 특히 청주에서는 의원님 지역구잖아요, 청주공항. 큰일 날 뻔했습니다. 청주공항에 뭐 블랙 요원들이 정보 블랙 요원들이 이렇게 잠입하고 있다가 폭탄 터뜨려서 북한의 소행으로 위장하려고 했고 그 최근까지도 그 요원들이 청주에 있었다는 거잖아요. 여기 있었다는 거죠. 야, 이거 그러니 의원님 말씀처럼 이게 빨리 전모가 드러나지 않으면 이거 언제 또 무슨 일이 더 2차 개혁 뭐 이런 상황이 계속 발생할 것 같은데 이번 이 12.3 내란 더 드러나야 하는 진실들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뭐 이제 진실은 다 드러났다고 보거든요. 스스로는 뭐 그 윤석열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2시간짜리 무슨 계엄이 어디 있냐. 그런 말도 하고 또 경고 차원에서 계엄을 했다. 국회 경고 차원에서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야 이게 정상적인 사고가 아니다. 자기가 정치적으로 마음에 안 드는 세력이 있으면 경고 차원에서 군을 동원해가지고 그러니까요. 막 그냥 국회에 난입하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국회의원들을 안 나오면 총을 쏴서라도 발포를 쏴서라도 가서 강제로 끄집어내라. 뭐 문을 뭐 도끼인가 망치로 부수고라도 가서 끌고 와라. 이렇게까지 하는 것이 경고 차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만약에 그 내란으로 해서 제대로 처벌되지 않으면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이 나라가? 자신이 마음에 안 드는 정치적 반대 세력은 언제든지 그러면 비상계엄 선포해서 막 그냥 가서 처벌 탄압하고 이렇게 해도 된다는 그걸 용인되는 사회라고 하면 그 사회가 제대로 된 정상적 국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 일은 제대로 이제는 그 책임자에 대해서 명확한 그런 그 법적 처벌 또 정치적인 그런 그 책임을 물려야 된다는 거고 또한 그 선관위 거는 너무나 황당하지 않습니까? 선관위가 지금 부정선거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 선관위 직원을 30명이나 체포해 가려고 계획을 세웠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서버를 탈취해 가서 조사를 하겠다고 하고 그런데 그 지난번 그 총선을 누가 봐도 그 당시에 총선은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3분의 2, 200명 이상 될 거라고 봤어요. 그 야당 쪽이. 오히려 안 된 게 이상한 오히려 부정선거는 야당이 지금 주장해야 될 상황인데 그게 마치 부정선거를 했다고 하고 그 당시에 그 수많은 선거 종사원들과 여야의 선거 참관인들과 개표 종사원들이 가서 수개표를 다 한 거예요. 그것도 그 전에 문제 제기를 해서 이번에 새로 도입해서 수개표를 한 거고 선관위 사무총장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 그 핵심
적극적인 자기 그 수족 같은 사람을 임명해서 선관위 계속 관리해 왔잖아요. 네. 그래 놓고 선관위의 부정선거를 이야기하는 걸 보면서 도대체 어느 세계에 지금 살고 있는 건가. 그래서 저는 역으로 의심되는 것이 그 서버 탈취해 가서 정말 부정선거를 한 걸로 조작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그런 그렇죠. 의심까지도 역으로 들게 만드는 짓을 하고 있어서 이 지금 윤석열 그 정권을 둘러싸고 있는 이 핵심 세력들의 군의 어떤 김용현 이들의 어떤 정신 세계는 환상 속에서 살고 있다. 가상 세계 속에서 지금 역으로 살고 있고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뭔가 그 의사결정이 중요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졌다는 건 너무나 우려스럽고 네. 그리고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지금 북한의 원점 타격에서부터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기 위해서 연평도에서 포격전하고 또 뭐 무인기 보내고 이런 수많은 행위들을 자행했다는 건 정말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자신의 정권 유지를 위해서는 얼마든지 희생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집단이었구나. 그래서 제대로 이건 정말 발본색원에서 처벌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며칠 전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도 이제 탄핵이 됐고 네. 최상목 부총리가 권한대행을 하게 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뭐 헌법재판관을 임명할지 여부가 아직까지 뭐 말이 없던데 지금 녹화하는 저희 시점에는 네. 그럼 앞으로는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사람도 안 하면은? 심각하죠. 네. 그래서 적어도 공적인 책임의식이 있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이런 정책 불안정성을 조기에 빨리 종식을 해서 어떤 경제적 불안정성 이런 것을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적어도 생각이 있다고 하면 네. 내란의 그 우두머리를 지키기 위해서 또는 그를 보호하기 위해서 헌법재판관을 대법원과 현재 헌재에서 다 임명해도 문제가 없다고 대다수의 헌법학자들이 임명해도 문제 없다고 하는 것을 안 하겠다라고 하는 건 이야말로 이건 내란의 동조 세력이다 이렇게밖에 치부될 수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임명해야 된다 이렇게 네. 저는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끝까지 임명이 안 되면 정말 심각한 문제가 생기죠. 탄핵해야 되겠네요 또.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그렇죠. 또 탄핵하는 것만으로도 다 해결되기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상태로 헌재 재판이 계속 길어지게 되면 내년 4월 18일이면 2명의 헌법재판관이 또 퇴임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4인 체제가 돼요. 네. 그렇게 되면 그 어떤 것도 결정할 수 없는 헌재 기능이 완전 불능 상태에 빠지게 되기 때문에 도대체 그러면 대한민국의 그 국정을 책임지고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집권 여당이 이 헌재의 불능 상태를 지금 만들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움직인다라고 한다고 하면 이건 정말 더 큰 비극이고 더 큰 불상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빠른 시간에 헌정 질서를 제대로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은 꼭 실현돼야 된다. 너무나 사실 절박한 심정 때문에 한덕수 총리 대행을 우리가 탄핵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던 거고. 네. 그래서 최상목 부총리는 정말 이제 다음 주 초에 바로 임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이제 뭐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국민의힘 현역 당협위원장이 있어요 청주에. 본인은 네. 나중에 또 아니라고 하던데 어쨌든 그런 유튜브 방송을 했고 뭐 박지원 충북도 의원은 탄핵을 반대한다고 1인 시위하다가 지금 주민소환운동 대상자가 됐는데 이렇게 이게 뭐 여야 진보 보수를 떠나서 반헌법 세력, 반국가 세력 이런 준동에 대해서는 좀 엄중한 그러한 뭐 대책이라든가 뭐 처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 내란죄는 보니까 부한 애동하는 자도 처벌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그래서 엄격하게 말하면 처벌 대상이 된다. 그래서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정적 책임도 물어야 되지만 적적 고발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책임 소재를 묻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정치적으로 저는 뭐 이견도 있을 수 있고 대립하고 갈등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얼마든지. 근데 헌법을 파괴하고 위헌적 행동을 하고 위법적 행동이 전 국민이 TV를 통해서 시청한 이 내란 세력에 대해서 그들의 처벌을 방해하고 그들의 행위를 옹호하고 이런 행위는 대한민국의 어떤 민주적인 기본 질서를 수호할 의지가 없는 사람들 아니냐라는 식으로밖에 볼 수가 없고 그들은 그래서 정당한 일반적 보수가 아니다. 그건 극우 세력인 거지. 이런 극단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어느 사회나 일부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사람들이 집권 여당의 주류 세력으로 있어서는 대한민국이 정말 크게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정치적으로도 이러면 극단적인 대립과 갈등을 반복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적어도 그런 위헌적 세력 그리고 내란을 동조하는 세력 이들에 대해서만큼은 정말 국민적으로도 좀 단일한 목소리를 이건 좀 제대로 심판을 해줘야 되고 저는 언론에도 부탁하고 싶은 건 이런 것에 대해서까지 양비론적 시각에서 좀 접근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그런 좀 부탁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에 언론에서 말씀하신 게 좀 와닿네요. 언론들도 이번 뭐 한국 기자협회 이런 데서는 다 이번 그 내란 사태에 대해서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했습니다만 또 살살 분위기가 아주 양비론적으로 이렇게 바뀌고 있어서 걱정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 의원님 보시기에는 앞으로 좀 이제 뭐 예를 들어 헌법재판관 임명된다는 전제로 보고 앞으로 이렇게 좀 전국이 어떻게 내년에 언제쯤이면 이제 좀 정상화 수순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은 우선 이제 몇 가지가 해결돼야 되는데요. 일단 그 사법적으로 보면 지금 그 공수처하고 경찰 특수본에서 그 공조수사본부를 꾸려서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잖아요. 근데 체포영장이 너무 늦어요. 저는 이 내란 수괴를 처벌하는 문제인데 그리고 증거도 다 이미 다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그 단체 카톡방까지 있잖아요. 체포 맞아요. 누구 체포 한동훈, 이재명, 그다음에 우원식 3명 즉시 체포하라고 우선순위를 둬서 경쟁을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정도까지 다 이게 드러나 있기 때문에 빨리 체포영장을 청구해야 된다. 그래서 이 윤석열 이 내란 수괴를 빨리 구속시켜야 된다. 그래야 이 내란 세력들의 그 제2, 제3의 어떤 그 도발과 이 어떤 판을 다시 뒤집으려고 하는 시도를 막을 수 있고 국민들도 안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수사가 빨리 진행되도록 저희가 이제 촉구하고 또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헌법재판관들이 현재까지의 그 여러 가지 모습을 보면 오래 끌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러한 이 대행 체제, 대통령이 부재한 대행 체제가 그 대행 체제가 길어진다는 건 내란 상태가 지속된다는 의미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대외적으로 보면 대한민국이 매우 불안정한 국가가 돼요. 일부에서는 여행 금지 국가로 막 한동안 몰라오고 이랬잖아요. 초기에는. 그래요.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우리 지역의 기업인들도 해외에 이 무역을 하거나 해외 투자하거나 뭐 이렇게 사업을 하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여전히 불안해한다는 거예요. 신규의 새로운 물량을 들어온다거나 신규 계약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랍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리고 뭐 소상공인들 어려운 건 두말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이러한 내란 상태를 조기 종식해야 된다는 것이 적어도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많은 분들의 공통된 인식이고 일반 시민들 만나서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빨리 좀 종결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 탄핵 심판 절차를 아주 빠르게 진행해야 된다. 그래서 빠르면 2월 정도로라도 이게 마쳐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기간을 좀 빠르게 종식을 하고 그래서 제대로 이제 새로운 그런 좀 민주적인 정당성과 리더십을 갖춘 정부를 빨리 이제 세워야 지금 트럼프 위기 들어와서 난리 아닙니까? 그렇죠. 그 어떻게 이게 지금 한미 관계에서 그런 여러 가지 국가 간의 외교 제대로 할 건지
또 지금 뭐 중국, 러시아 이 관계도 지금 네. 여러 가지 뭐 남북 관계도 마찬가지고 또 일본 관계도 마찬가지고 그 유럽은 지금 새로운 어떤 그 탄소 국경세 등으로 해서 새로운 무역 장벽들을 계속 쌓아가고 있는데 이런 대응들을 못한 채로 이게 길어지면 정말 대한민국 경제가 몰락할까봐 너무 걱정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가능하면 그리고 현재 여러 가지 지금의 절차를 보면 2, 3월 내에 이 탄핵 심판 절차가 마무리돼야 그래도 우리가 새롭게 좀 재도약하고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좀 기회를 우리가 만들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아주 그 산업통상자원위원이시죠? 네. 그러니까 경제 사정을 더더욱 더 실감을 하실 텐데, 네, 맞습니다. 아유, 이 참 걱정입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이렇게 어두운 터널을 함께 걸어가고 있는 청원 구민들, 네. 국민 여러분께 새해 인사 겸 위로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2024년은 우리 대한민국에게 심각한 위기가 왔습니다. 그런데 그 국난 극복의 이 힘이 결국은 누구에게 있는가? 우리 국민에게 있고 시민에게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줬어요. 그래서 그 미국의 그 바이든 대통령조차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력을 믿고 그리고 대단히 신뢰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그런 강한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또 그것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DNA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촛불을 넘어서 응원봉이라고 하는 새로운 어떤 이 세계적인 새로운 시위 문화, 평화적인 시위 문화를 또 우리가 보여주면서 탄핵 절차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새해에는 이러한 좀 국가적인 위기, 또 국가적인 어떤 그 부끄러움 이런 것들이 국민과 함께 잘 극복을 해서 대한민국이 새로운 기반 위에서 재도약할 수 있는 그런 좀 계기를 꼭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 청원 지역도 내년에 할 일이 너무 많거든요. 네. 이제 방사선 가습기도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가야 되고 청주공항의 활주로도 이번에 폭파될 뻔하긴 했습니다만은 그 신설하는 사업도 진행해야 되고 또 새로운 어떤 산업단지도 이제 본격적인 또 개발도 하고 기업 유치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지역의 이제 현안 과제들을 풀어가려면 정치가 안정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치를 빨리 안정시키고 이제는 경제 회복과 새로운 성장의 동력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일을 해나가야 된다고 보고 제가 앞장서 열심히 뛰겠고요. 또 우리 지역민들과 함께 새로운 어떤 도약하는 그런 청원고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바쁘신데 와주셔서 감사하고 뭐 이 어려운 난국에서도 특별 교부세를 13억 원 확보하셨다고요? 네, 이번에. 올해 얼마 받으신 거예요? 다음에 이제 18억. 18억 원. 네. 하여튼 나라도 구해주시고 네. 지역에도 더 많은 돈을 갖다 주시고 네. 새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새해는 한 2배 정도 하도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